있었던 북한 전원 회의를 보면요. 알곡 생산 목표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배급량 이렇게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식량난이 뭔가요? 배급도 없었고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장사를 했어야 됐고 아니 나눠줘서 몰라요? 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떻기에 북한 당국과 또 북한의 주민들은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이유태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3 세계의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전 주민의 45.5%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당국은 작년 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알곡 생산량이 103%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떤지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 전원 회의를 보면요. 알곡 생산 목표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9월에 러시아에서 식량 원조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은 괜찮으니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긴 한 겁니까? 2023년 12월에 한국농촌진흥청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202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총 482만 톤으로 2022년 451만 톤에 비해 약 31만 톤, 한 6% 정도 증가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왜 어떤 이유로 북한의 이런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는지 주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한은 가뭄이나 홍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매년 가뭄이나 홍수를 겪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이나 밀, 옥수수, 보리 등 이런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발표는 일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사님,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식량 생산량 절대량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식량 생산량이 이전 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뿐이지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현재 북한에서 필요한 연간 필요 곡물 소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는 550만 톤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6년에서 7년 평균 식량 생산량을 보면 460만 톤에서 480만 톤 사이에서 북한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매년 한 80만 톤에서 100만 톤가량 식량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한 80에서 100만 톤은 북한 전 주민이 2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보통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는 식량이 확보되지만 나머지 2개월 정도는 식량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다면 북한의 아사자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서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아사자가 한 240여 명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수치가 얼만큼 늘어난 것이냐면 과거 5년 평균 매해 북한에서는 한 110명 정도 아사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수치가 6개월 만에 2배의 수치로 아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봐봤을 때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개성에서도 이렇게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이게 평양에서
다업으로 잘 사는 도시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 이렇게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한다니까 그 외 지역은 더 어떻게 네. 한마디로 부자 동네에서 그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와, 그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결국에는 이 아사자가 개성이라는 큰 도시에서도 발생했다는 그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 증가는 모든 계층에게 다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식량 수치가 얼만큼 늘어났다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 전 주민이 이런 식량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 배급제가 있잖아요. 이 식량 배급 이렇게 받는 주민들인데 생산량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배급량 이렇게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수립된 직후인 1952년서부터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북한에 정말 심각한 경제난이 1990년대 초반에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식량도 부족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쭉 진행되어 오던 식량 배급제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모든 주민의 식량이 다 중단됐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북한의 특권 계층, 뭐 당 간부라든가 군 간부 이런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배급이 그때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배급이 끊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북한 당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2년에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조치를 북한은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물건이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그런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떠한 기능을 좀 덧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은 어떠한 식으로 배급제를 운영하려고 했었냐면 돈을 주고 그 돈을 준 만큼 식량을 배급하겠다는 이런 배급제의 변형을 취하거든요. 돈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또 생길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식량을 구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배급이라는 거는 아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이런 불만은 점점점 고조가 됐어요. 그래서 2005년에도 또 2009년에도 북한 당국은 이런 배급제를 어떻게든지 정상화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배급제마저도 북한 주민들에게 차등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만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 배급만 좀 원활히 됐더라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또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을 거고 불만도 이렇게까지 고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재 북한 배급은 국가 배급하고 기업소 배급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배급을 보면 지방과 평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보면 2019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평양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가 한 2014년 정도였는데 당시에 자신은 이제 국가기관에 근무했었다. 그런데 이때에 한 달에 쌀 21kg를 배급받았고 우와. 명절에는 돼지고기를 1인당 8kg을 배급받았고 그거 어떻게 다 또 먹어? 22kg. 냉동 수산물을 한 짝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 짝. 네, 그렇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름, 조미료, 소금 등 온갖 부식물을 다 배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푸짐하게. 네,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배급을 그렇게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하게 받으니까 전혀 식량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같은 북한 안 같네요. 차원이 평양의 차원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네. 북한 같지가 않아요. 평양이라는 도시는 당 간부, 군 주요 보직자, 그다음에 권력기관 종사자 이렇게 특정 계층들이 모여 사는 한마디로 통제 구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사람들은 배급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로 특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평양 출신의 북한의 이탈 주민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식량난은 좀 어땠었나요? 했더니 대답이 단번에 나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식량난이 뭔가요? 아이 나눠줘서 몰라요? 네. 도대체 식량난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 그걸 되물어볼 정도로 평양에서는 그런 아무런 일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겪는 배고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방 출신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식량난 어땠었냐? 단번에 나온 대답은 배급도 없었고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장사를 했어야 됐고 근데 그 장사도 항상 단속이 됐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 굶주림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이런 것이 항상 자기들이 북한에서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해요. 이런 증언을 한번 종합해 보면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이렇게 식량 사정이 굉장히 격차가 크고 심각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심한데요, 근데? 배급 상황이 이렇게 평양과 지방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떠한 증언도 나왔냐면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피를 팔아서 매혈을 해서 식량을 구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식량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식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했다는, 온 가족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팔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매혈이라는 것이. 이처럼 북한의 식량 상황은요. 지금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좋은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코로나가 덮치고 북한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온전히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참 평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관이나 기업소별 배급도 당연히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기업별로 배급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기업소에서 배급이 많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무기. 무기. 광물. 그렇죠, 광물. 예. 석탄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 철, 기계 장비 등이 이렇게 순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방산이라든지 군수품 공장 이런 군수와 관련된 기업소에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외화벌이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버는 만큼 배급은 더 상대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게 기업소 배급인데요. 2019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일반 주민들, 일반 기업소에 다니는 주민들은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군수 분야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1년에 6개월치의 옥수수를 한 번에 지급받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결국은 일반 기업소와 군수 분야 아니면 외화벌이 기업소의 그런 배급의 차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수익 따라 자본주의 원리네요. 수익이 많으면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없으면 안 주고. 예. 예. 제가 기업소별 배급량에 대해서 증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평안북도의 기계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든 북한 이탈 주민은 1년에 옥수수 150kg과 쌀 30kg을 배급받았다고 하고요. 2015년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자강도 증강군의 군수품 공장들은 배급이 정상화됐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북한이 이 대북 제재 때문에 웬만하면 수출, 수입 이거 못하지 않나요? 못하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 2017년서부터는 이러한 외화벌이 기업소에서도 배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증언이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수출이 막히니까 기업소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밀수를 선택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네. 그래서 2019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에 따르면 자신이 양강도에 있는 통나무 무역기업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무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결국에는 선택한 것이 밀수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밀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배급을 조금씩 했다. 그런 증언도 있었고 국경 지역의 국경 경비대로 근무했던 군인의 증언은 또 어떤 증언이 나왔었냐면요. 자신은 배고픔을 한 번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 그 군부 내에서 철강 제품을 중국으로 엄청나게 밀수를 많이 했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밀수해서 수익이 돌아오는 날은 그 부대가 고기 파티를 열었대요. 와. 고기요? 네. 고기?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군부대가 그러면 일반 주민도 그 군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평양 출신의 고위 자제들만 가는 국경 지역에 또 경비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소든 아니면 군부대든 먹을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밀수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밀수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봉쇄되니까. 네. 그래서 모든 물적, 인적 교류 북한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런 조치를 딱 취해버리니까 거기에 밀수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밀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냈던 기업소들은 그 길조차 다 막혀버리니까 그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불평등한 배급제가 북한의 식량난을 더 가중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요. 근데 이것뿐일까요? 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 당국에서는 다양한 명분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출하고 있거든요. 공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량이나 어떠한 생산물을 국가에게 바치는 것을 공출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군량미나 애국미라는 이런 표현을 효주 씨는 많이 들어보셨을 듯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인민반을 통해서 군량입니다 하면서 500g, 북한에서는 g씩 내라 이렇게 하면 인민반 자격을 다 걷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바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공출은 북한 주민들한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건데 북한 정권은 인정하기가 싫겠죠. 어려운 주민들을 더 수탈하는 것이 공출이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은 군량미나 애국미 이런 공출이 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라고 딱 선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공출, 예를 들어서 식량을 몇 그램을 내라, 뭐를 내라 하는데 그거를 내질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급에서 제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공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증언이 하나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식량 고리대가 성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바칠 수 없는 양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양만큼 식량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걸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일단 제출을 국가에 내고 그 다음 해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니 다음 해에 된다고 해서 그만큼 식량이 2배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해에 번 거를 전해에 번 걸로 또 갚고 그러면 또다시 또 식량 고리대를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악순환. 그래서 국가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외면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공출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한 짐을 지우고 있는 현실인 거죠. 네, 그 2019년에 온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좀 보면요. 청년 동맹과 직업 동맹, 당원 조직, 인민반 등에 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한 달 배급을 다 공납해도 요구량을 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 북한에서 공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주민들은요, 결국에는 노동으로 그 대신 때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식량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땔감, 산에 가서 나무를 막 베어와가지고 그 땔감으로 대신 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낼 수 있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못 내는 주민들은요, 결국에는 북한 당국한테 굉장히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내지 않으면
교화소 갈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량을 자신들이 직접 개인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농사, 소토지 농사라고 일명 부르거든요. 그것을 떼기밭이나 텃밭 농사라고 하는데 텃밭은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밭을 일궈서 거기서 채소나 이런 여러 가지 식량을 만드는 것이고 떼기밭은요 산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서 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떼기밭을 이제 떼기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물을 장마당에 가서 팔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또 만약에 채소를 생산을 했으면 그 판 돈으로 쌀을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떼기밭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가구책으로 식량을 만들고 있는데 이 떼기밭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도 아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이것조차도 막으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떼기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산림관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부들한테 토지 사용료를 이렇게 내요. 아니면 뇌물을 매겨요. 그래서 눈 감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떼기밭에서 결국에는 이제 농업을 하긴 하는데 자, 어떤 떼기밭에서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떼기밭에서는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되는 떼기밭에는 국가가 그 생산물을 다 몰수해 가기도 한답니다. 허탈해지는 거죠. 나쁘다. 네. 뭐 속수무책이네요. 네. 다 뺏어가니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산사태도 굉장히 많이 나고 비가 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막 산이 무너지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 떼기밭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나무가 북한엔 나무가 거의 산등성이 보면은 나무가 없고요. 중국에서 해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나무는 없는데 뭔가 층층이 뭐가 있어요. 그 계단식으로. 네, 그게 다 떼기밭이에요. 그 보성처럼. 그런데 이 떼기밭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완전히 그냥 되죠. 홍수에 노출이 되는 산사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지시를 또 내립니다. 산림을 다 복구해라. 이래서 산림 복구 정책을 또 강하게 2015년부터 펼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떼기밭에 다 사람들 몰아내고요. 거기에 나무를 다 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뭐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 주민들 위해서 구호미를 전달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국제사회는요, 이렇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 등 여러 가지 구호 물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는 항상 요구를 해요, 북한한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모니터링. 이것이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식량이면 식량이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배급이 되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요. 네. 그래서 한 북한 이탈 주민 증언에 따르면요. 포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어디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고선 나갔대요. 딱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한편에 키가 크고 노랑머리에 외국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쌀을 막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유엔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한테 이런 구호미를 줬구나. 그래서 나눠주는구나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쌀을 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쯤 인민반장이 톡톡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 가져간 쌀 다시 걷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기구 직원이 볼 때만 주는 척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걸 다 걷어가서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은 너무나도 허탈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서부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줬다 뺐으니까 이것만큼 허탈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희망 뺏길 때 제일 힘들잖아요. 자,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식량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이른바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곡물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내놓은 농업 정책들이 그렇다면 효과를 보지 못한 걸까요? 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률도 개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책도 이 정책 저 정책 다 써보기는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농업 정책을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양곡 판매소라는 정책이 있고요. 하나는 포전 담당 책임자라는 이런 정책이 대표적인 농업 정책이 있는데요. 우선 양곡 판매소 정책서부터 좀 살펴보면, 양곡 판매소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국가의 곡물의 수급과 유통을 양곡 판매소로 다 일원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곡 판매소에서는 기존 장마당에서 팔리는 어떤 곡물보다 그 가격보다 한 20%에서 30% 저렴하게 식량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그럼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쌀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식량을 쉽게 살 수 있겠네요. 문제는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양곡 판매소에서는 그러면 충분한 곡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사가라 이렇게 하고 오히려 장마당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결국에는 양곡 판매소에서 어떠한 식량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식량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뛰어가는 데가 시장인데 그 시장을 막아버리면 뭐 결국은 쌀 파는 집을 찾아가서 쌀을 사야 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점점 더. 자, 그러면 포전 담당 책임제는 어떻게 잘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포전 담당 책임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한은 토지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협동농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포전 담당 책임제는 이 농정원들한테 일부 땅을 딱 담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계획량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kg의 쌀을 재배하게 한다. 이런 계획량을 만들면 만약에 농정원 너네가 만약에 200kg를 만약에 생산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국가가 7을 가지고 너네가 3을 주겠다. 그만큼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농장원들한테 제시하는 계획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농장원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근데 국가는 그 이상을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센티브는커녕 그 계획량조차도 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농장원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계획량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내서 또 그거를 메꾸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포전 담당 책임제는 복수의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포전 담당 책임제는 중단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간부들이 시찰 나올 때만 이 포전 담당 책임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어요. 요즘 그러면 이거 이외에 김정은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네, 김정은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밀장려 정책이거든요. 2021년에 김정은은 밀이나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쌀과 밀을 북한 주민의 주식으로 삼게 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밀? 네. 그럼 빵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과거에 코로나 이전 시기에 북중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절에는 중국으로부터 밀가루 수입이 상당히 북한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평양에서 빵이나 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평양 시민들이 즐겨 먹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에게는 이 밀가루 음식이 아예 생소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밀가루가 결국에는 김정은이 지시한 것처럼
북한의 전 주민이 먹을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밀가루 양은 전 주민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한테는 분명히 하나의 식량 확보의 루트가 더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뭐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어느 국가와 굉장히 밀월 관계를 가지게 됐나요? 저기 러시아죠. 러시아. 네. 근데 러시아가요, 전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나다 보니까 세계의 자신의 밀을 팔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밀가루를 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밀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원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서 밀 농업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작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보여져요. 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좀 보면요. 북한의 밀 보리 생산량은 2011년 16만 톤, 2022년 18만 톤, 2023년에 22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이 막 크게 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밀가루 관련 요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평양 면옥에서는 2022년 12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빵이나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등 약 1,500여 점의 밀가루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다네요. 밀가루 음식을 전국적으로 장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네요. 우리나라도 과거 1960년대에 보면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밀가루 음식으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평양만이 아닌 지방으로 이 움직임이 확산이 되어야 식량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2021년에 김정은이 밀 생산 장려 지시를 내렸을 때 한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점이 있어요. 과연 북한에서 밀을 그만큼 북한 전 주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 지역이, 자연환경이 밀 생산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북한은 한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 전 지역의 한 13% 정도만 경작지거든요. 그런데 그 경작지 중에서도 30%만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밀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을 결국은 해야 식량화가 되는 건데, 밀을 생산하는 국가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대평양에 빽빽해 심어져 있는 밀을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밀을 생산하려면 일정한 기온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떤 강수량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심한 가뭄도 있을 수 있고요.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아주 심한 한파가 내리기 때문에 자연 조건이 밀을 생산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이죠. 벤출 수는 없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밀가루가 전 주민의 식량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래요. 북한 곡물 가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쌀이 보통 한 1kg에 5,000원, 그다음에 옥수수는 한 2,400원 이렇게 하는데, 밀가루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한 7, 8,000원 수준인데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북한의 노동자나 사무원의 한 달 월급이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왜? 그러면 한 달 월급 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은 밀가루 1kg를 사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밀가루가 결국에는 지방까지로 결국은 퍼져서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으려면 밀가루가 가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국수든 빵이든 아니면 가루 형태라도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밀가루를 통한 이런 빵이나 이런 음식들이 평양 중심으로 퍼졌기 때문에 평양 근처에 가공 공장 하나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전 주민들이 먹으려면 북한 전 지역에 밀가루 가공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밀가루 생산량도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서는 전국으로 밀가루 가공 공장을 확대해라 하지만 공장을 세우기 위해는 재원도 굉장히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이것을 충족시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북한 주민들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저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부족한 생산량은 물론이고 불평등한 배급 시스템과 민심을 또 제대로 읽지 못한 혹은 읽을 생각조차 없는 북한 당국의 마구잡이 정책이 화를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봤다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식량난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좀 우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